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십니까. 이번 늦가을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원래는 히포크라테스 고정 패널이었는데 또 MC까지로 승진했습니다. 김선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드린 이유는 저와 함께 같이 진행할 분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2MC 체제로 바뀐 히포크라테스의 또 다른 진행자이신 청년의사신문 박재영 편집주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히포크라테스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4명이 진행하던 히포크라테스, 앞으로는 이제 2사람이 진행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둘이 별로 안 친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이제 둘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생각하니까 어색한데요. 자, 일단 우리끼리라도 점점 이제 친해져야 되니까 서로 좀 편하게 부르기로 하죠. 이제 김 변호사님 이러면 너무 길고 듣는 분들도 짜증나니까 줄여서 김변 이렇게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뭐 괜찮아요. 네. 근데 그러면 박 편집주간님은 뭘로 불러야 되나? 그게 문제. 예, 그게 줄이기가 좀 애매해요. 뭐 의사라고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박쌤으로 합시다. 박쌤. 네, 뭐 절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긴 한데요. 뭐 네. 여기서는 박편, 박간 이게 다 이상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박쌤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변 박쌤. 네, 그렇게 김변과 박쌤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아시다시피 청년의사 라디오가 이번 주에 이제 개국을 하면서 엊그저께 나는 의사다가 먼저 화요일 날 전파를 탔습니다. 아, 예. 네, 거기에 히포크라테스 우리 프로그램에 이제 광고가 나갔어요. 거기서는 우리 광고하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나는 의사다를 광고해주고 이렇게 상부상조를 할 건데. 예, 짜고 치네요. 그렇죠. 네. 뭐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근데 거기에 이 히구라 광고가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신방과 나온 의료 전문 변호사하고 법과 윤리를 전공한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가 진행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의료법 윤리학 이런 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공부를 조금이지만 하긴 한 건 맞아요. 근데 김변은 내가 알기로 분명히 법대 졸업했단 말이야. 근데 네. 왜 신방과 나온 변호사라고 지금 소개가 된 거죠? 예, 잠깐 들렸다가 나왔습니다.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대 들어가기 전에 네. 신방과 들어갔다가 네. 이 길은 아니구나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네. 하여간, 그래서 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방과 나온 다음에 법대를 졸업한 의료 전문 변호사. 이게 네. 이제 정확한 네,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광고에는 신방과 나왔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법학과를 졸업하신 김변 그렇습니다. 신방과 들어갔다가 나온 신방과 나온 변호사 완전 사기 같은데. 네, 신방과는. 우리 청취자들은 좀 점잖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쌤이 좀 그런 표현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고. 그나저나 저만 남겨놓고 3명이나 다 잘라놓고. 네. 이게 뭐가 달라졌을 텐데요. 뭐 잘랐다기보다도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4명 중에 2명은 잘리고 2명은 오히려 더 승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일단 이제 감사합니다. 김변은 패널에서 메인 MC로 네. 승진을 한 거고. 부담됩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MC였던 우리 송수연 기자, 네. 송 기자는 라디오 PD로. 그럴만합니다. PD가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네네. PD로 이제 승진했어요.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PD가 퍼스널 디소더 그거 약자는 아니죠. 프로듀서. 그런 뜻도 있긴 한데. 네. 저기는 이제 PD, 프로듀서인 네, 걸로. 알겠습니다. 본인은 하여튼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우리는 이제 승진인 걸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김변이 말씀하셨듯이 새로 달라진 히포크라테스,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들으셨겠지만 이 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괜찮네요. 네, 예. 괜찮죠, 이게.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건강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그래갖고 뭐 건강 강좌도 들으러 가고 일간지에 무슨 건강면 열심히 새로운 수술법 나왔다 그러면 그렇죠. 열심히 듣고. 네. 근데 나 말고 옆 사람의 건강, 네. 우리 사회의 건강,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 이런 거에는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히포크라테스에서는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그거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개념 방송 괜찮죠. 네. 예. 이것도 개념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좀 받아줘야지 또 이렇게 개념
응? 개념 있는 방송. 아니, 그거 말고, 왜 개념 땡땡이라고 왜 하나 있잖아요. 개념 땡땡. 잘 모르겠네요. 정말 네. 박쌤 자꾸 자기 PR하고 책 팔아먹으려고 개념 의료 뭐 이런 최근에 박쌤이 개념 의료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 빨리빨리 얘기 좀 해줘야죠. 사심 방송이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 개념 의료 여기랑 이제 같은 맥락에서 네. 개념 있는 방송.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에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이렇게 적었는데요. 뭐 들리는 신문 짐작하시죠? 무슨 뜻인지. 그러게요. 네. 이제 오디오가 같이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이제 청년의사가 원래 종이신문 만드는 회사인데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점점 종이신문을 잘 안 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부로 이렇게 뉴스 서비스를 하면 좀 인터넷으로 보실라나 했더니 한때 좀 많이 보시더니 인터넷으로도 뉴스를 점점 안 보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럼 뭐 다 이 지하철에서도 TV 보시거나 네. 게임 하시거나 네. 글자를 아예 안 읽는 세상으로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스를 아예 들려드리자. 이런 고객의 생각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요. 편의성 제고 네. 괜찮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들리는 신문 이게 어디서 딴 데서 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뭐 보이는 라디오를 뒤집은 거겠죠 아마. 네. 들리는 신문 이렇게. 네, 카피 천지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요 세 가지의 슬로건을 내걸고 앞으로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만의 건강, 나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자매 방송 나는 의사다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의 건강이나 이 대한민국의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히포크라테스를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종합하자면 예전에는 100분 토론의 어떤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코너에서 풍성한 소식을 뭐 그런 거죠. 전해주시겠다는 네, 그런 거군요. 100분 토론의 성격 플러스 뭐 시선 집중 이런 네. 성격을 이제 섞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의학 팟캐스트에서는 뭐 청년 의사에서 맞는 나는 의사다 하고 히포크라테스가 뭐 유일하겠네요. 뭐 네. 국내 의학 팟캐스트계의 대표적인 두 작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예, 좀. 네, 좀 낯간지럽네요. 네, 굉장히 간지럽습니다. 네. 네. 전 여기에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코너들을 미리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게 짧기 때문에 코너는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보건의료 분야 뉴스를 청년의사 신문에 훈남 훈녀 기자들이 정리해드리는 이라고 이 작가가 써놨는데 네. 훈남 훈녀 기자는 별로 없죠. 하여튼 청년의사의 기자들이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분야와 경영의 만남 이런 거를 좀 추구하는 속성 라디오 MBA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이상규 교수가 진행하는 15분 MBA 이런 거 준비되어 있고요. 또 가끔씩 조선일보의 김철중 기자 전화로나 예. 아니면 네. 스튜디오로 연결해가지고 최근 보건의료계 주요 동향, 이슈 이런 거를 좀 짚어보는 그런 코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그 100분 토론에 해당하는 코너로는요.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집중 해부해보는 시간, 네. 이슈 내망현 이런 것도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내망현의 의미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편 첫 방송인 만큼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멘트 하나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네요. 아, 네. 나도 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 의사로 오시오. 웰컴. 네, 나는 의사 나는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는데 여기 히포크라테스에다 꼭 광고를 넣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광고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광고를 저쪽 나는 의사다에서 틀어주기 때문에 우리 네, 상부상조. 상부상조. 하는 거죠. 야, 괜찮다. 그것도. 네. 예. 하지만 우리 정치자가 숫자는 적지만 훨씬 더 중요한 분들이 많다는 거. 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쌤이 정리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한 기자들과 함께 갑니다. 오늘은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기자가 자리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청년의사 691호
2013년 12월 6일자. 네, 바로 오늘 날짜죠. 네, 저희가 신문을 매주 금요일자로 발간하기 때문에 12월 6일자 신문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뉴스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커버 스토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 왕따, 네트워크 병원 이대로 사라지나 이런 제목인데요. 자,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네트워크 병원 금지법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병원 금지법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별도의 법으로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말씀드리자면 네트워크 병원 금지법이라는 별도의 법은 없고요. 역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1년에 그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의안에 따라서 2012년 2월에 실제 의료법이 개정이 됐고요. 같은 해 8월에 시행이 됐는데 이 개정안을 이제 일명 네트워크 병원 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료법에 있는 조항 그렇죠. 일부분인 거죠. 네. 네. 2012년 8월에 시행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트워크 병원이란 근데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네, 네트워크 병원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본점이라고 저희가 이제 주로 부르는 원래 지점의 대표 원장이 지점을 설립하면서 그 지점 원장을 일종의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고용을 하면서 월급을 주긴 하는데 지분을 이제 나누는 시스템입니다. 한 7대3 정도로 지분을 나눠서 3% 지분 정도를 이제 그 지점 원장이 갖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처럼 이제 본점과 지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은 과목 의원을 개설한 원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을 이제 브랜드화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이 네트워크 병원 금지법에서 이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전자에 설명드린 일종의 이제 돈이 오가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네트워크 병원을 이제 불법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왜 불법이라고 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일단 요 네트워크 병원이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요 지점의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본점 원장이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점 원장이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지점 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종의 과잉 진료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반 병원들도 물론 이제 진료를 많이 하면 매출을 많이 가져가는 돈이 많긴 한데요. 이 네트워크 병원 같은 개념은 일종의 이제 복지부 입장에서는 사무장 병원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 네. 그러니까 의사가 개설하긴 했지만 그렇죠. 사무장 병원처럼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좀 압력이 일종의 푸시가 이왕이면 좀 더 돈 벌가 뭐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요새는 환자들 많이 안 가는데도 과잉 진료가 하려면 환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 진료 그 량을 늘리는 거는 더 이상 네. 늘릴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죠. 네. 네, 어쨌든 네. 이 네트워크 병원을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사무장 병원을 금지하는 거와 취지는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네. 이제 사무장 병원은 네. 일반인이 이제 돈을 투자해서 의원을 개설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복지부 입장에서 네트워크 병원은 고 사무장 일반인이 이제 의사로만 바뀔 뿐이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보시는 아까 거죠. 말씀하시기를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단 말이죠. 1년 그렇습니다. 4개월 동안 적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왜 갑자기 요즘 다시 이렇게 부각되느냐라는 걸 좀 설명하시죠. 지난 11월 21일 날 대구지법에서 터진 이 리베이트 사건이 사실은 이제 촉발된 다시 부각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요 리베이트 사건이 걸릴 때 가장 리베이트를 많이 받는 원장으로 걸린 A 의원 원장이 네.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네트워크 병원 금지법까지 이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제 복지부는 치과계 최대 네트워크 병원 중 하나인 유디치과를 검찰 고발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네트워크 병원들이 긴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김변도 옆에 있으니까 이거가 네트워크 병원이 적발이 되면 처벌 규정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거든요. 맥시멈 최고로 엄한 규정에 처해지게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어떤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면은 환수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지고는 좀
네, 액수가 좀 적게 느껴지던데 환수까지 가게 된다면 좀 상당히 얘기가 달라지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의사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 변호사들도 이런 여러 개 병원 그 법률사무소 내는 거 금지돼 있고 그 회계사들도 있는데요. 변호사들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만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좀 의사들이 과도하게 처벌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 그런 측면도 있군요. 네. 자, 네트워크 금지법과 관련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네. 김변 그 법률 중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예 없는 것도 원래 있습니다. 있죠. 예, 뭐 형법 규정들은 대부분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이 그냥 단원적으로 그 규정 자체가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운영할 수 없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의 의미가 과연 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그래서 의료계 쪽에서는 그 운영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그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작년 말에 공청회까지 해서 그 시행규칙 안을 내놨었죠. 근데 이제 그게 대선과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그 공포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여전히 그 운영이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곽 기자, 네. 복지부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필요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요런 이제 지적이 있어서 복지부 이제 의료기관 정책과의 곽순헌 과장께 직접 요 질문을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네, 곽 기자가 곽 과장에게 물어봤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과장이시고 저는 이제 평기자고. 네. 근데 요분이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은 없고 앞으로도 만들 생각이 없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 이제 근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유로 된 것이 그 운영과 관련된 판례는 이미 많이 있었다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자세하게 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하신 게 뭐 그거였죠. 이제 그 운영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원장이 그 의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하는 의료 행위는 물론 이제 직원 고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병원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지분이 얽히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압박이나 프레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운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복지부는. 그래도 조금 애매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뭐 어쨌든 네. 그 네트워크 병원계에서는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좀 뭐 네트워크 병원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답답한 상황이죠.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점을 매각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그 규모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이제 의료 법인화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매각부터 살펴보자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팔려면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보통 이 지점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많으면 뭐 10대 곳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아, 그렇죠, 참. 예. 한두 곳 뭐 해결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9개를 다 해결했는데 한두 개가 해결 안 된다. 그래도 저촉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하나 팔기도 어려움도 어려운데 있습니다. 10개 팔기는 그렇죠. 진짜 어렵다. 그 그렇습니다. 얘기고요. 그 아까 의료법인화 하면 된다는 건요. 의료법인도 이제 이것도 돈이 관련되는 건데요. 의료법인으로 전환을 하려면 일단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재정 건전성을 일단 통과하려면 이제 기본 자산으로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부채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 지점이 됐건 본점이 됐건 이 의원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이제 자기가 소유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쉽게 얘기해도 이제 건물을 사야 된다는 의미죠. 돈이 있을 리가 없죠, 이제. 그래서 의료법인화가 힘들고 또 하나는 이제 지자체 이거를 승인해주는 각 지자체에서 이 의료법인화를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의료법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료법에는 그 필요한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보유의 의미를 소유까지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일선 허가청의 생각인데 그거는 예전에 우리 그 윤전기 판례라는 게 헌법재판 판례가 있는데요. 그 언론 하려면 윤전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거를 소유하라고 예전에는 해석을 했는데 그거 못 사죠. 우리도 그래서 윤전기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혜택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유라고 해석하는 건 유현이다. 그래서 윤전기가 없는 청년 의사도 이렇게
기사를 만들 수가 있는 게 됐죠. 그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료법인에 있어서 건물을 소유하라는 건 너무 좀 가혹한 그러니까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빌딩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두 층이라도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해석이 문제가 있는데 규정이 없구나. 예, 네. 규정이 없으니까 아예 땅까지 사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그렇죠. 아주 심각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럼 뭐 의료법인화도 사실상 불가능하네요. 불가능하다고 봐죠. 현행 해석에서는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참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반발하는 네트워크 병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의견은 뭡니까? 실제로 이제 반발하는 목소리를 취재 과정에서 듣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분위기니만큼 이제 나서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곳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병의원 협회라는 곳도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제가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좀 요청했는데 이제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이곳은. 아까 근데 네트워크 병원 몇 개나 있어요, 전국에? 제가 복지부 그 곽순원 과장 취재 과정에서 들은 얘기로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뭐 이렇게 통계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복지부에서 요 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요 네트워크 병원이 한 30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체인 파악하고 숫자가 있습니다. 300개예요, 아닙니다. 그 지점을 가지고 있는 본점, 이를테면 그 하나의 네트워크된 병원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름 땡땡 병원이라면 그런 네트워크 병원이 이제 그러면 300개 정도. 그 300개가 각각 다 몇 개씩 지점이 있는 그건 거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개 정도 1000개 된데 넘겠네, 1000개 최소한. 의료기관이 네. 네트워크로 묶여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추정하죠. 잠깐만, 근데 아까 네트워크 두 가지라며. 하나는 네. 합법이고 하나는 불법이고. 그 1000개가 다 합법이에요? 아니면 다 불법만 1000개 아니면은? 그건 이제 그 정도까지도 아마 그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그런 합법이고 이제 대다수는 불법이고 이런 걸로 합법보다는 나와 있습니다. 불법 네트워크 많은 병원이 더 것으로. 많은 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료계 단체들에서도 별로 안 도와준다면서요? 네트워크 병원계를? 뭐 그냥 안 도와만 주면 괜찮을 텐데 안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이 기회에 네트워크 병원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왕따라고 제목이 그렇죠.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의료계 왕따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도 네. 이번 기회에 이제 이 네트워크 병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인 것 같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합니다. 네, 네, 뽑겠다고.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단 요 뉴스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네. 근데 뭐 다른 그렇습니다. 이제 주요 뉴스 몇 개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복지부 장관 임명권인데요. 그렇죠.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도 많았습니다. 네. 지난 2일에 이제 문영표 장관이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는데요. 의료계와 갈등을 예고해서 관심을 더욱 받고 있습니다. 네. 원격 의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그날 취임사에서 의료계가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원격 의료에 대해서 추진 의사를 밝혀서 향후에 의료계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실 문영표 장관 처음에 내정됐다고 발표됐을 때 우리 아무도 누군지 몰랐잖아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 검색창에다가 문형표 이렇게 딱 쳤더니 이 검색어 자동 완성이 딱 되더라고. 문형 표현 해가지고. 네, 앞으로는 이제 이 검색 그런 건 없을 것 지금 벌써 같긴 유명 한데. 인사가 됐죠. 이제 좀 지금. 유명해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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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동 그 레스토랑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취재를 못해서.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네. 이런 것도 있네요. 가이징거 병원 의료 책임자 인터뷰도 안 그래도 요거 마지막으로 도면에 제가 실려 있는데요. 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에 네. 이제 가이징거라는 심장병원 유명한 굉장히 곳이 유명한 데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의료 책임자인 알프레드 카젤이라는 분이 최근에 열렸던 그 병원 협회에서 하는 학회에 참석하시러 네, 오시는 KHC. 네. 저희가 이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요 병원에 대해서 살짝 드리자면 좀 이제 표준화된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명해진 병원인데 심장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6개 병원으로 구성된 통합의료기관이고요. 네. 2,000명이 넘는 의사가 일하고 있는 곳인데 표준화된 의료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있어서 유명해진 병원입니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유난히 칭찬해서 극찬을 유명한 받아서. 그 병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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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6일자 신문을 통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보건의료계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곽성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변희 의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게 지금 얼마나 됐죠?
뭐 사람 나이로 치면 티네이저죠. 10대. 하여튼 10년은 넘었다. 그렇죠. 네. 예, 티네이저 그러면 이제 13년부터 티네이저로 하니까. 13년은 넘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데서 이렇게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그래. 네. 자, 어쨌든 10여 년간 의료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니까 의료계 속사정을 뭐 사실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네. 한 그 10몇 년 전에 처음 이쪽 동네로 왔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네, 이제 의료기관의 서비스, 병원의 서비스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제가 의약분업 때 머리 깎으실 때 그때부터 들어왔으니까요. 네. 머리 깎은 뒤 이후로 서비스 열풍이 계속 불고 있고 지금은 뭐 거의 호텔 수준의 서비스 열풍이 광풍이 불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 예전에 비해서 서비스가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환자분들 중에는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병원들 서비스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호텔이나 음식점처럼 발레 파킹 서비스도 해주고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마트에서 쓰는 카트 이런 거를 비치한 곳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 뭔가 아쉽다. 왜 이 병원은 다른 이 산업 분야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렇게 제대로 못하냐 이런 불만들이 많으신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새로 준비한 코너가 있죠. 예, 바로 이상규 교수의 15분 MBA. 코너명을 듣는 순간 어떤 내용을 다루겠구나 하는 게 딱 들어오시죠? 네, 이거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거에서 가져온 건가요? 15분? 네, 뭐 다 보면 카피예요. 시구라는 다 카피 같아요. 예. 자, MBA 속성 코스 15분 MBA 이런 코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MBA를 한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이 15분 MBA를 진행할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자, 이름은 이상규 교수님이고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계십니다. 근데 뭐 그것만 하면은 별 느낌이 없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의사시고 그 다음에 예방의학 전공, 보건정책 전공으로 레지던트하고 보건학 박사를 하셨으니까 MD, PhD까지 되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가셔서 그 유명한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경영대학원, 흔히 그 와튼 스쿨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가셔서 MBA를 하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보통 이제 MD, PhD, MBA 이렇게 막 화려한 학위가 붙으면 되게 잘 나가던데 뭐 이분은 글쎄요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3년부터 한 10년 동안 단국대학교에서 조용히 그냥 예방의학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MBA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이게 최근에 이제 서울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각종 이 병원 경영 관련해서 일을 하시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강의도 하시고 뭐 최근에 이제 좀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직접 네. 우리 교수님한테 네. 15분 MBA가 어떤 건지, 네. 뭐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좀 하나만 더 소개 해주시죠. 하나만 네. 더 소개. 와튼 스쿨 MBA 그 코스 졸업자 중에서 연봉 면에서는 거의 최하 수준일 거라고 생각되는. 그건 확실합니다. 네, 네. 그죠? 네, 그런 분이십니다. 일단 이상규 교수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분위기를 잘 몰라서 이게 뭐 어떤 톤으로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오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네. 하면 저희도 됩니까? 미세 조정 중입니다. 네. 화면 조정 기간이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아직도 그 학비 부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상규라고 합니다. 이게 저 혼자 공부했으면 모르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와이프도 같이 학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세금을 다 까먹고 와서 아직 전세금을 돌려줄 돈을 못 마련해가지고 아직 부부 별산제가 아닌가 봅니다. 네. 와튼 MBA는 1년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요새 아마 한 5천만 원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 예, 그러니까 2년 제가 하면 공부했으니까 1억. 한 1억 정도. 저희 그리고 와이프도 비슷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2억. 둘이서 같이 한 2억 까먹고 그리고 왔어요. 생활비도 드니까 뭐 줄죠. 한 3억. 네, 그러니까 네. 전세금 다 날리고 왔다고 보면 됩니다. 아. 네. 근데 아니 왜 대학에서 그렇게 MBA 그 돈 버는 과목을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대학에 가신 이유는 뭔가요? 몇 군데 인터뷰를 사실 좀 했죠. 몇 군데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받아주더라고요. 뭐 맥킨지 이런 데 말씀하신 예, 건가요? 뭐 맥킨지도 했고 네. 뭐 몇 군데 했는데 네. 그다음에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다 아시겠지만 연수라는 걸 보내주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연수 나가는 김에 공부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한 2년 공부를 했는데 갔다 오면 바로 관두면 그동안에 뭐 이렇게 지원해 준 거를 이렇게 좀 토해내야 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비용이 처음에는 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눌러 앉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11년째 그냥 눌러 앉아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거를 토해내고라도 그렇죠. 옮겼어야 되는. 네, 맞습니다. 네. 예. 아깝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자. 지금 이상규 교수님의 개인의 슬픈 사연들은 차차 듣기로 하고요. 자, 이제 이 코너는 결국 이제 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경영 마인드 이런 걸 좀 심어주는 코너죠.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계획을 밝혀주시죠. 예, 뭐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연락받은 지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아직 깊이 생각은 못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한 10년 동안 그 대학원에서 그 뭐 의사들을 포함해서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경영 관련된 얘기들을 뭐 계속 해왔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욕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뭐 짤막짤막한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서 뭐 경영 전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뭐 사례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고 이론도 좀 얘기하고 하면서 얘기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계속 뭐 이렇게 자극을 좀 주시면 조금 더 열심히 생각해서 더 재밌는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나라 병원들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병원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고 경제고 뭐 의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가장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를 보여주는 데가 개콘인 것 같아요. 개콘. 개콘에 보면 정치 얘기도 나오고 뭐 사회 얘기도 나오고 교육 얘기도 나오고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초인가요? 올 초인가요? 하여튼 작년 말인지 제가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종합병원을 가지고 비상기획위원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김원효가 나와가지고. 네네네. 안돼 하는 안 돼. 그 뭐, 코너에서. 거기서 뭐 본것 종합병원을 같기도 찾아가면 합니다. 뭐 해서 뭐 어디로 가래 저렇게 하여튼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 동영상인데 뭐 라디오 방송이라 제가 틀어드릴 수는 없는데 그때 딱 느낌이 뭐였냐면 여전히 병원은 환자를 뺑뺑이 돌리는 데다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그걸 보고 딱 생각해 그 다른 분야의 얘기들을 딱 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로 정확하게 정치 얘기 보면 야 진짜 저렇구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의료인들은 그거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종합병원 제가 동영상을 강의 때마다 틀어주는데 다들 절대로 자기네 병원 안 그렇대요. 근데 다른 분야를 풍자한 거를 보면서는 다 맞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자기 분야를 풍자한 걸 보면서는 우리는 안 그렇다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얘기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괴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첫 회니까 뭐 차차 구체적인 얘기는 하더라도 우리 의료가 현재 아직도 얼마나 공급자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코너를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하나 말씀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공급자 중심적인가? 뭐 가령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뭐 가끔씩 제가 강의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이제 서양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이 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의료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가 뭐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오래됐어. 오래됐어요? 굉장히 어린 척을 하려고 그러세요, 갑자기. 20년이 다 돼가면서. 근데 어쨌든 제가 아니 20년 잠깐만 됐잖아요, 지금. 20년 넘었죠. 20년 됐죠, 진짜. 20년 딱 올해가 그렇죠, 20년. 20년. 여기 네. 알거든요, 제가 몇 년도 졸업하신 분인지. 너무 이렇게 예. 자세한 얘기하지 마시고. 의사들은 그냥 졸업하면 바로 의사 되니까 참 좋겠어요. 전 대학 졸업하고도 공부를 더 해서 군대도 갔다 오고. 네. 그러니까 20년 차가 안 됐는데. 나이는 비슷한 거죠? 다? 그렇죠. 근데 군대도 군의관으로 가거나 공보위로 가잖아요. 미리 붙으면 법무관으로 가잖아요. 변호사도. 진행합시다. 네. 갔다 와서 붙었구나. 네. 갔다 와서 붙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의과대학 학생일 때 그 제가 다니던 학교의 그 부속병원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였는데 네. 거기 방사선과에 가보면 그 흔한 CT MRI도 없었거든요. 불과 한 20년 전에.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방사선과에 엑스레이만 있는 병원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CT MRI 없이 병원이 굴러갈 수 있다. 이건 지금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세팅인 거죠. 군병원이나. 그렇죠. 뭐 군에 있는 의무실이나 저 옛날에 네. 군의관 할 때 있었던. 네, 군대도 다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보면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경영이라는 게 결국은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고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건데,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학이 발전을 했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전에 그 환자들, 소비자들, 고객들이 의료를 어떻게 소비를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뭐 가령 이제 100년 전에 일제시대에 이제 막 나라 잃은 서름에 몸도 아프면, 그죠? 그때는 뭐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아마 걸어서 가든 어떻게든 병원에 갔을 겁니다. 네. 몇 군데 안 되는 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기다렸겠죠. 조금 기다리면 의사 선생님 만나서 뭐 아주 간단한 검사, 그땐 기계가 별로 없으니까 간단한 검사하고 조금 있다 다시 의사 선생님 만나서 그럼 처방 받아가지고 약 타서 집에 왔을 거예요. 그게 100년 전에 우리나라 환자들, 우리나라 고객들이 의료를 소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100년이 지난 오늘날 2013년도에 지금 환자들이 어떻게 의료를 소비하냐. 내가 아파요. 그러면 차는 있으니까 차 타고 병원에 가겠지만 병원에 가겠죠. 그죠? 가서 접수하고 기다립니다. 오래 기다립니다. 옛날부터. 환자가 그래도 무지무지하게. 예약은 하고 가잖아요. 그래도 요즘. 뭐 어쨌든. 네. 예약 잘 안 지켜지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런 거. 네네. 네. 그래서 오래 기다리죠.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 만나면 이것저것 비싼 검사 하라 그럽니다. 기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검사 쫙 하죠. 그죠? 그 사이에 뭐 접수하고 이런 거 복잡한 건 다 생략하고. 그럼 검사 결과 보고 바로 의사 선생님 만나서 결과 봤나요? 아니죠. 그죠? 2주 뒤에 또 이제 만나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 내려주면 약 타서 집에 가나요? 약국 가야죠. 약국. 그렇죠. 의약분업 때문에 약국 가서 약 타서 집에 갑니다. 이 환자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의료를 소비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근데 이런 산업이 의료밖에 없어요. 가령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요새 김 변호사님 그 음악을 뭐로 들으십니까? 음악을 저는 직접 라이브로 듣는 스타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수랑 사나 뭐? 라이브 하는데 찾아가가지고, 예. 뭐 사실 뭐 디지털 컨텐츠로 듣죠. 음악을 술집에서만 예. 듣는다는 뜻이구나. 어허, 예, 네. 우리 앵커께서 어떻게 들으시나요? 전 아이폰으로 듣습니다. 그렇죠? 네. 요새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아이폰에 MP3 파일 다운로드 받는 것도 귀찮아서 네. 한 달에 2,000원, 3,000원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해서 그렇죠.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계속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앵커께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때는 그 워크맨, 네, 카세트 테이프 들고 그 그쵸. 조그만 거, 그거 그것도 이제 들었죠. 조금 시기가 지난 거고 저희 막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음악을 LP? 라디오에서 들었죠. 라디오에서도 들었지 물론. 를 들었지만 물론 카세트 테이프 스피커 하나짜리 카세트로 들었어요. 그렇죠, 카세트. 이렇게 탁 네. 누르면은 그 네. 차크닥 앞으로 그러니까 튀어나와서 이렇게 들고 다니진 않고 책상에 집에서 있는 그거. 예. 그래서 스피커 하나짜리 카세트로 들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를 쭉 듣고 있다가요. 네. 딱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딱 녹음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뒤로 잘리거나 중간에 이상하게 끊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성격이 네.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했고 네. 앨범을 차분하신 사러 분들은 가거나 뭐. 그러니까 집이 사는 사람들은 LP판이 있었지만 예. 대부분은 전축이 없으니까 저 동네 레코드 가게에 가서 그 복면 청계천 가면 써주면은 싸는 네, 것도 녹에 있고. 해달라고. 네. 근데 대부분의 불법 사람들은 복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뭐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나 그 새벽 2시에 그 프로그레시브 하는 그 있었어요. 성시경의 음악이 흐르는 밤인가? 완이다. 완. 그렇죠. 네. 성시환의 음악이 흐르는 밤. 이런데 엽서를 썼어요. 엽서. 기억나십니까? 언제적 엽서. 맞아요. 기억나요. 네. 예. 엽서 써서 네. 하면 한 10번 보내면 한 번 나옵니다. 뭐 네. 서울에 사시는 네. 이상규 씨가 네. 뭐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네. 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한 5초 쉬어요. 네. 노래 나오기 전에. 왜 쉬죠? 녹음하라고. 그쵸. 김 변호사 같은 분 예. 녹음하라고 이제. 네. 그래서 이 카세트 앞뒷면 녹음하는데 한 달 반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1년 듣죠, 음악. 우리 다 그렇게 음악을 소비했거든요, 예. 중고등학교 때. 테이프 줄 끊어질 때까지. 예, 했죠. 예. 늘어져가지고 예. 이잉 소리 날 때까지. 그래서 저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여자친구가 그거 녹음해주는. 예.
여자친구가 부러웠던 거야? 아니면 그 녹음해주는 테이프가 부러웠던 둘 다 부러운 거죠. 야, 의과대학은 여자친구가 녹음도 해주네요. 우리 법과대학은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예. 사시 합격하기 전까지는. 합격하면 갑자기 늘어, 근데. 그렇죠. 예. 사회 문제죠. 예. 아니, 그러니까 불과 한 3, 40년 전에, 2, 30년 전에 우리가 음악을 그런 식으로 소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CD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MP3 파일이 나오고 지금은 아무도 카세트로 음악을 듣는 사람이 없죠. 저희 애가 고등학생인데 저희 애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카세트란 걸 본 적도 없어요. 카세트 테이프라는 거를. 그게 불과 한 2, 30년 사이에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소비자가 훨씬 편한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거든요. 네.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보면 장을 요새 어디서 보십니까? 이 백화점에서도 보고, 주로 백화점에서 보시진 않잖아요. 그죠? 마트, 그쵸. 이마트도 가고, 그리고 인터넷에도. 뭔 말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방송에서 특정 상호를 쓰시면 괜찮아. 안 되는 우리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괜찮아요? 여긴 네. 괜찮아요.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 초등학교 난 때 용산점에 가, 이마트. 괜찮아, 말해도. 아니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그 빨간 망사 장바구니 같은 거 들고 이제 가시면 맨날 쫓아가잖아요. 어머니가 장을 매일 가셨어요. 그렇죠. 왜 옛날에. 매일 갔죠? 옛날에? 옛날에 냉장고가 냉장고가, 그렇죠. 냉장고 없으니까 작고 뭐 없고. 식료품 사다가 그날 해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이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네. 좀 딴 얘기고. 그렇게 매일 어머니 쫓아서 장 가서 이렇게 장을 봤다가 어느 날 마트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막 봤어요. 근데 마트에서 카트 끌고 다닐 때까지는 상당히 괜찮은데 네. 이제 그 장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빨리 가서 뭐 해야 되죠? 저기 가서 아줌마들 네. 이렇게 계신데 이렇게 계산해야죠. 삐집고 들어가서 예. 박스에 반창고 붙여서 와야 네. 돼. 종이 박스에다가. 네. 요새는 다 배달도 해주던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마트 가던 사람들이 이제 다 배달시켜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불과 한 1, 20년 사이에 장 보는 방식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물건을 산 다음에 그냥 몸만 오고 이건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그렇기도 하고 하기도 네. 하고 뭐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기도 그쵸. 하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최근 1, 20년 혹은 2, 30년 사이에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의 소비를 더 편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료만 100년 전 방식 그대로 소비하라고 소비자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긴, 네. 이 분야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혹은 고객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서 경영에 대한 얘기들을 앞으로 몇 회가 제가 잘릴 때까지 한번 계속 네. 좀 해보려고 뭐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15분이 지났어요. 이미 우리가 15분 MBA라 그랬는데 네. 여기 뭐 의료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라디오 이미 때문에 15분이 그래요. 지났어요. 카세트 때문에. 네, 카세트 네, 음악 네. 얘기하다가 시간이 갔는데 어쨌든 15분 MBA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만 그냥 하는 시간 네, 다 알겠습니다. 됐으니까 하고요.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의료 얘기 조금 하나요? 그러면 다음번에 무슨 얘기 할 건지 좀 얘기 좀 미리 예, 해주실 그래서 수 뭐 있어요? 다음번에도 의료 얘기를 하긴 할 텐데 네. 뭐 조금 더 워밍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이 경영이라는 게 네. 사실 그렇게 오래된 학문이 아니니까 처음 생겨서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왔다. 그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면 지금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 고객 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다음에는 경영이라는 개념이 좀 흘러온 얘기들을 네. 좀 하려고 그 생각을 진짜 합니다. 의료나 병원 이야기 나오려면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랫동안 하고 들잘리려고 지금. 자, 어쨌든 네. 그러면 오늘의 요점을 굳이 정리하자면 이제 의료도 소비자 중심으로 뭔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뭐,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오늘 얘기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뭐 작년에 청년의사,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청년의사에서 뭐 청진기가 사라진다 이런 책도 나가지 않습니까? 훌륭한 책, 특히 예. 번역이 아주 잘 된 책이었죠. 네. 아, 예, 그렇죠. 번역자를 제가 좀 아는데. 네. 네. 그래서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규의 15분 MBA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격주로 진행한다니까 아쉬울 분이 많은데요. 그 대신 그 사이사이에 김철중 기자님의 감별 진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진기가 사라진다. 의학과 IT의 융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휴대전화로 암세포를 찾아내거나 곧 닥칠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바꿔놓을 의학의 미래를 소개하는 책. 미국 아마존 의학 베스트셀러 에릭 토플의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년 의사.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라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이슈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다루면 그 희구라가 아니죠. 자, 문제를 속속들이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너 명도 이슈 내망현 이렇게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내망현, 내시경의 내, 망원경의 망, 현미경의 현 앞글자를 딴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망원경으로 멀리 보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김철중 기자님께서 쓴 책이랑 제목이 똑같네요. 네, 거기서 가져온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 내망현 이렇게 붙였는데요. 김철중 기자한테 뭐 허락은 안 받았습니다만은 아마 본인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법적으로 기자가. 들어오면 제가 막아드리면 되고. 그럼요. 네. 출판사에서도 좋아할 겁니다. 이 책 홍보를 매주 공짜로 해주는 거니까요. 네. 네. 김철중 기자님 입장에서 좋겠네요. 네. 공짜로 해주니까 나중에 책 많이 팔리면 희구라 덕택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이제 예전 희구라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뭐 90분, 100분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요. 너무 길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개편 이후에는 한 3, 40분 수준으로 좀 압축해서 짧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한데요. 오늘 다룰 이슈는 뭔가요? 예, 네 글자로 간단히 말하자면 교육병원입니다. 교육병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의학교육에서는 낯설기만 한데요.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수련받는 곳은 수련병원이라고 하면 그렇죠.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임상 실습 교육을 받는 곳이 바로 교육병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련병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익숙한데요. 교육병원이라는 거는 개념은 사실 그렇게 자리 잡힌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서남의대 그리고 관동의대 두 학교가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입니다. 부실의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그 서남의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미 폐지 방침을 밝힌 상태고요. 관동의대 사건은 요즘 이제 교육병원 이슈를 새롭게 뜨게 만든 그 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관동의대 사태 쪽은 요즘 어떻습니까? 예. 서남의대 사태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최근에 관동의대 쪽이 시끄럽습니다. 관동의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관동대까지 가서 시위를 했고 얼마 전에는 일간지에 호소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데요. 부속병원이 없는 관동의대 학생들은 임상실습 교육을 받을 마땅한 병원이 없는 상태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광명 성해병원에서도 지하실 신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대부분 다 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최근의 상황이 점점 급박하게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명지학원 측에 꾸준히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바로 며칠 전에 학부모들이 무기한 단식 농성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4일부터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학부모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의사협회 앞에서 단식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뭐 의사도 아니고 의대생도 아닌 의과대학생의 학부모들까지 단식 농성을 한다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저희 그 청년사 신문의 송수현 기자가 의사협회 회관 앞에 가서 현재 단식 농성 중이신 학부모이자 비대협 대표님을 좀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인터뷰 내용 먼저 잠깐 들어보시죠. 3월 초 MBC 시사 2580에 관동대학의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참담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계실 옆에 지하실, 우리 애들을 가르치겠다고 강의실을 만들어 놓고 그 현장을 보는 순간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명지학원재단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수준은 또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던 관동의대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강의의 질, 현재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의의 질이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부모들 학생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쁜 교육, 정말 나쁜 교육, 이런 교육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단식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동의대 학부모님들 통해서 현재 문제를 받아왔는데요. 그 해결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시면서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을 맡고 계신 안덕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육병원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요. 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형외과 과장, 지금도 과장이세요? 혹시?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과장 하셨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부학장, 대학원 부원장, 학교에서도 보직을 많이 맡으셨고요. 외부 활동으로는 한국의학교육학회의 활동을 오래 하셨고, 2011년부터 12년까지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윤리학회 관련 일도 많이 하셨고, 커뮤니케이션 학회 일도 하셨고, 성형외과 쪽에, 경력은 별로 없으시네요. 네. 주로 다 이제 의학 교육 쪽에 경력이 제일 많으십니다. 어쨌든 현재 지금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이신데요. 청취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낯선 기구일 것 같은데요. 흔히 의평원이라고 부르는 그 의학교육평가원 어떤 곳인지부터 먼저 좀 짧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간략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그러면 말씀 그대로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2004년경에 법인화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부 산하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고요. 원래 이것의 전신은 의학교육협의회에서 신설의대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길 때 의료계가 뭉쳐가지고 그걸 좀 건설적으로 방지해보고 의과대학 신설을 좀 억제해보자는 목적으로 뭉쳐 일하다가 의학교육협의회를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연구 결과물로 탄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학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로 했는데 우선 가장 중점 사업은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 인증 혹은 인정평가라고 불리우는 그런 자율 규제 단체입니다. 외국에서는 의과대학의 신설이라든가 또는 의과대학의 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교육에 대한 그 질적 보장을 인증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한 지는 한 14년 정도 됐고 저희 주변 국가 한중일 중에서는 그런 대로 빠른 편이고 저희하고 말레이시아, 대만 정도가 14년 정도 비슷한 서로 알지 못하는 채 성장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개념은 영연방 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는 좀 일찍이 시작을 했고요. 정부는 이런 단체를 뒤에서 법적 보호를 해주고 일종의 그 민간 공공기구가 교육의 질을 담보로 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희도 역사는 꽤 됐고 이제 역량도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그 법적인 신분 보장 이런 것들이 조금은 미완의 상태에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자율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법정기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법정기구화에 관련된 얘기가 뒤에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네. 저희가 앞서 모두에서 교육병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가이신 안 원장님께서 좀 더 교육병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현재 기존의 평가 인증 체제에서도 의과대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나가는 병원들을 대학 평가를 할 때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의과대학들 허가를 해줄 때, 특히 사립대학들도 그렇고요. 그 부속 병원을 하나 짓는 것을 부대 조건으로 해서 의과대학 신설을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짓지 못했거나, 또 국립 같은 경우 한꺼번에 재원 투자가 힘들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병원을 임상 실습 병원으로 이용하면서 부속 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속어로서 우리가 협력병원 이렇게 부르고 있었고 협력병원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도 없고 법률상 정해진 용어도 아니라서 저희도 그 협력병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막연해서 이번에 이제 그 어떤 병원이 학생 실습을 가르칠 수 있는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병원이라고 이름을 정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외국에는 보통 의과 대학하고 큰 병원이 서로 다른 법인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네. 어필리에이티드 하스피탈 협력병원이라는 형태로 그 수련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협력병원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 신설 부대 조건은 부속 병원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만들지 못한 대학이 생겼고 네. 또 만들었는데 운영이 안 된 대학이 생겼고 지금 그 두 개가 문제가 되고요. 또 일부 대학은 병원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은 법인의 학교법인, 우리가 얘기하는 부속병원이고 어떤 것은 다른 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부속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들의 교수 신분에 또 문제가 생겨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정리가 대법원 되게 판결 되었죠. 나왔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뒤로 겸직 교수 규정도 법률로 만들어졌고 네네. 의과대학에서 교원 발령을 낸 다음에 파견을 내서 근무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다 조치됐는데 이게 문제는 그러면은 부속병원이 없이도 다른 병원도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했을 때 지금도 교육부는 법적은 하자는 없다라고 해석을 네네. 내리고 있는데 충분히 교육병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경험도 없던 그런 병원에서 갑자기 학생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이고 우리가 과거에 한 신설의대를 막 허가해 줄 당시에 경제력밖에 안 됐을 때 네. 그런 어수선한 그 사회의 실정을 그대로 지금 끌고 오는 건데 이미 그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속병원이든 협력병원이든 학생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게 여건이 되는 병원을 교육병원이라고 따로 뭐 인증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 사태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부속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과 할 때 먼저 평가기구에 가서 그 병원의 구성원이 학생을 받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 네. 그러고 나서 허락을 해주면 학생이 파견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간혹 외국 가보면 대형 병원은 복수의 대학과도 계약이 맺어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 대학만 교육병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병원도 다른 대학도 와서 동일한 병원을 교육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건 왜냐하면 충분히 그 병원의 역량이 되기 때문이죠. 네. 여기서 말씀드린 역량이라는 것은 병원이 대학이 아니더라도 대학과 유사한 대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 구조를. 학생들을 관리하고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학생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며 학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대학의 구조, 대학의 행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 병원이고 그만한 역량이 된다고 인정될 때야 학생을 보내고 그것이 교육병원인데요. 네. 이제 한 가지 우리 어려운 점은 영어, 특히 미국 사람들은 아카데믹 메디컬 센터라고 쓰는데 그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그걸 어떻게 번역할까 저희도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의과대학 평가, 북경대학 평가에 한번 참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한자로 교학병원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고 네. 그거는 의사 직종뿐 아니라 다직종의 보건의료 인력을 교육할 수 있어야 되고 연구 기능이 아주 강력하게 추가될 경우에 한해서 그걸 교학병원이라고 더 큰 단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요. 네네. 지금 저희 교육병원들 현실이 네네. 과연 그 41개 의대 중에서 관동의대나 서남의대 이렇게 언론에 나왔던 거 말고도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여쭤보시면 많이 평가 인증을 통해서 네. 해서 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처음 신설의대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초창기에 비교하면 지금은 이제 평가가 세 번째 들어가고 대학병원으로서의 미상들을 갖춘 데들이 많이 생겼고 네. 또 국립들도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 처음에 그 초기 투자를 못해서 도립병원 이런 걸 사용하다가 지금은 다 해소가 되고 자체 부속병원들 하나씩은 최소한 다 그렇듯한 규모로 갖추고 있습니다. 39개 의과대학은 뭐 그냥 아쉬운 대로 하여튼 기본 수준은 넘는다라고 보시는 거죠. 기본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 의대 그 학생 수가 적은 데들이 많아서 500병상 이상 정도 되는 거 하나가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서남의대하고 관동의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서남의대는 그 가지고 있었던 광주에 위치했던 병원이 병원 경영의 부실로 결국은 저희도 나가봤을 때 아주 거의 뭐 요즘 말로 멘붕 상태 정도 빠졌었는데요. 네. 아, 직접 가보셨나요, 그때? 예, 직접 가봤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정식 평가는 아니고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 보좌관들이랑 가서 봤을 때 대학병원에 입원 환자가 9명밖에 없었고 그나마 그분들은 무슨 급성기에 무슨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아닌 예.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냥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었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와서 그냥 책을 읽으면서 실습이라 그랬고 학생들은 그냥 스파르타식 학원 교육을 받으면서 그거를 실습 교육으로 가름하고 있어서 저도 그 서남대학을 여러 번 나가본 사람인데 개선이 된 게 아니라 너무 개악이 되었었고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김변 법적으로 서남의대는 지금 행정소송 중이죠. 근데 이제 폐쇄 수순으로 가는 네,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서남의대하고 관동의대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서남대 경우 신입생들이 본과에 진입하고 임상실습을 하면서부터 학생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학교에다가 실습 정상화를 요구하고 졸업 당시에도 첫 졸업생이 나올 때도요. 그때도 계속 학생들 소위 사태가 있었고 그것을 진언하였는데도 교육부는 계속 묵살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중 그 내부 구조를 보니까 교육부라는 데는 병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병원이 캠퍼스의 연장선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분들한테 대학 그러면은 강의실과 칠판, 책상 정도 아마 생각하시는 거고 왜 병원이 중요한지는 또 병원은 사실은 병원의 운영이란 건 복지부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절된 상태에서 중간에 그 보이지 않는 치외 복권 지역처럼 같은 것이 존재했었던 것이고요. 또 내부에 그런 거를 올렸을 때 그 보고서가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내부 부패 고리에 의해서 그것이 묵살되고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었고 결국은 병원이 폐쇄 조치를 되고 나서 밖에서 보좌관실이라든가 저희 평가원 이런 데서 여기가 심각한 사태라고 자꾸 알려줘서 그때 마지못해서 한번 나가보고 그의 심각성을 깨달았었습니다. 네. 사실 그 내부, 의료계 내부에 있는 알만한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안 된 게 그런 문제를 뭐 강력하게 이렇게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 규정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 교육병원이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뭐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걸 지금 규정을 만드신 거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편법으로 저희가 볼 때는 대학병원의 수준이 되지 않는 병원들과 급하게 어떻게 임시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취해서 지금 두 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 인식에 전공의를 교육시킬 수 있는 병원이면 학생 교육은 가능하다라고 쉽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교육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틀린 가정이고요. 학생 교육이나 인턴 교육을 잘 시키려면 전공의 교육 이상의 것이 요구됩니다. 그거는 전공의 교육을 시키는 과의 단위를 뛰어넘는 협력 체계가 있어야 되고 교육과정 개발 또 학생 단계에서 그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병원은 당연히 학생 사실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어려운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의국 제도를 뛰어넘어서 자기 과만 보지 않고 학생과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이 뭔가를 설정한 다음에 교육시키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이 학생 병원들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 최근에 그 전주에서도 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그 산부인과 참관하다가 산모 동의 안 받고 봤다고 해가지고 소송당해가지고 위자료 청구해서 500만 원인가 물어봐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병원이 대학병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하고 협력했던 그 전문 산부인과 병원이었는데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실습이 필요했더라면 보다 더 그 안에 체계와 구조를 넣어서 학생이 있었을 때 병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정직하고 진솔하게 얘기해서 도움을 얻어내고 이러한 적법한 절차라든가 또 적절한 예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 측에서는 아마 굉장히 기분도 또 자존심도 또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 교육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전공의 교육보다 공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학생 교육이 그렇게 어렵고 공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관동의대 학부모들 지금 단식 농성 중인 분들이 들으면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서남의대는 뭐 좀 이제 폐쇄 수순으로 갔다고 치고 서남의대는 이제
아닌가요? 장관님께서 네. 의과대학은 폐쇄하고 일반 대학은 폐쇄하고 의과대학은 뭐 어떻게 그런 언급도 하셨고, 그런데 최근에 그 국정감사 때 박인수 의원께 자기들은 서남대를 폐쇄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해석해 보면 그 절차를 법에 의존하겠다 그러면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데 기술적으로 따지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서 다르게 해석하면 임기 내에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서남의대 내년에 신입생 뽑는 것도 그냥 지금 얼마 전에 진행한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민간 자율기구, 이런 평가 인증 이런 거는 법 이전에 교육적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윤리적으로는 그것이 허용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 얼마 전에 박인수 의원님 만났을 때도 굉장히 그 국감 얘기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던데. 네. 아니 그 김변 그 법적으로 네. 그 서남의대에 신입생 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죠. 결국에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짐을 사법부로 넘겼고, 사법부 입장에서는 집행정지 결론 나올 때까지는 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 예비 학생들에 대한 권리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함부로 쉽게 일도 양단적인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다 방관하고 있다고 보시면 솔직한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답답하네요. 관동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관동대는 지금 성해병원인데 그 병원 역시 한번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병원으로서의 규모는 되지 않고요. 저희 기자들이 네. 갔다 와서 거기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시대착오적인 의학교육, 지금 어디 아프리카 가도 그 정도 될 만한 그 수준, 아주 굉장히 그 개발이 안 된 나라, 어떤 강의실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강의하는 거를 의학교육으로,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미 선진국 가보시면 강의의 비율도 굉장히 줄어 있고, 네. 소규모 그룹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직무에 의한 학습, 그리고 각가지 그 여러 가지 평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 능력을 갖춰주는 교육을 하는 데 반해서, 이거는 그냥 학원 교육이죠, 학원 네. 교육. 요즘은 진짜 의과대학 학생들이 희한한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임상실습 나가기 전까지는 거의 다 강의하고 뭐 일부 실습 정도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다 소규모로 모여서 뭐들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부실의과대학에서는 여전히 한 20-30년 전 뭐 그렇죠. 그 이전의 네, 방식으로 네, 수업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시대착오적인 교육이죠.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법인에도 그 의과대 학생들이 인턴으로 오거든요. 네. 법률적인 것도 좀 배우고. 선택 실습 이런 거. 네. 네. 그러면 그게 어디 소지하고 있느냐,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심지어는 뭐 학생들이 거의 인턴과 유사하게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제대로 교육을 받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자꾸 실습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실습이란 말이 그 일본 말 아닌가 싶어요. 그 실습이라는 말보다 좋은 교육이란 말이 있는데, 그 실습생들이 학생들인데, 그러면 그걸 환자들이 항상 있는데 환자들이 실습을 받는 것보다는 교육을 받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좋은 그렇네요, 진짜. 그런 얘기인데 다른 용어가 있나요? 실습 학생 말고? 그 외국서는 클리니컬 클럭이라서 클럭이라고 부르거나 그냥 네. 닥터라고 부릅니다. 닥터. 네. 저희 사실 이제 김변이 몰라서 그런데 우리 옛날에 의과대학 그 실습 임상 실습 도는 그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그 시니어 선생님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부른 적도 있어요. 그게 4학년이라는 뜻의 제가 볼 시니어를 때는 가지고 그 환자들한테 사기치는 거죠. 마치 의사인 것처럼 네. 이렇게 외관을 보이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지금 여기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교육병원이다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숨기는 경향, 의사인 척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다 밝히잖아요. 밝히고요. 네.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그 전공의 생활할 때 제일 놀라웠던 게 캐나다에서 전공의 하셨어요, 네. 선생님? 거기서 성형외과 전공의를 7년 했는데 제가 그 참 부끄러운 얘기가 저도 모교병원에서 인턴을 마쳤는데 인턴을 마칠 때까지 의사로서의 처치 명령 오더란 걸 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 그거의 잡일, 보조일만 해봤는데 네, 필름 찾고 그거를 캐나다 3학년 학생한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내보지 않았다니까 프로그램 디렉터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정말로 한 번도 안 내봤냐? 안 내봤다.
그래서 3학년 학생이 옆에서 설명해 주니까 한 10분 정도면,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가 그 사람들은 의과대 학생이 실습을 나왔으면 이미 닥터 사회에, 의료 사회에 편입된 걸로 보입니다. 편입으로. 근데 네. 저희는 문화적으로 학생과 의사를 굉장히 다르게 구별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종의 편입된 예비 의사로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저희보다 적고 네. 또 그래서 직무 위주로 교육이 되고 있고 네. 저희하고는 참 다른 걸 봤습니다. 지금 자꾸 이제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네. 관동의대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일단 그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관동의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보시면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러한 정도의 수준의 네. 임상 교육을 해줘야 그게 대학병원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대학병원이라고 강의만 시켜주면 교육이 아니고 네. 병원 안에서 교육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병원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직무 위주로 의사 능력을 키워주는데 이런 병원들이 학생을 받아서 키워본 적이 없는데 해결책이란 것이 그럼 또 다른 병원을 그보다 나은 병원을 찾아가서 또 계약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 당장. 수밖에는 안 보이는데 또 네.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또 뭐 다른 데를 찾아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임상 실습 수준을 봤을 때 어떤 다른 대학이 그 많은 학생을 또 맡아서 준비 없이 그걸 한다는 건 정말 무리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뭐 저희 마음 같아서는 어디도 좋은 데로 가서 맡아줄 수 있는 여러 개 대학병원을 같은 데 여러 개 대학병원을 가진 좋은 대학하고 계약을 하든 네. 또는 원래 있던 데랑 가서 다시 회복을 해서 잘 해보든 하는데 현 상태와 같은 교육에서는 저희가 평가를 2월 달에 다시 나가도 크게 그게 무슨 달라질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학생들은 뭐 전원 유급 불사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오고. 네. 네. 만약에 진짜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학생들이 피해를 보죠. 네.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유급에 대해서 의과대학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예. 네. 1년 유급한 거를 치면 금전적 손해로 치면 지금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제가 유사한 케이스에서 그 의사 한 달에 가치가 얼마냐 네. 계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한 1억 정도 한번 오. 예 가치를 매겨서 실제로 합의 조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게 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얘기하지만요. 그 이상의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북미에서는 낙제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함부로 낙제를 못 시키는 게 네. 학생이 소송을 걸게 되면 먼저 제일 물어보는 게 재판부에서 학교는 이 학생을 위해서 뭘 해주느냐. 그걸 먼저 보기 때문에 학교가 웬만큼 자신 있지 않으면 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네.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생한테 최대로 어떻게든지 도와줘서 공부를 올려가게. 네. 그게 원래 학교 교육의 정신이죠. 딴 얘기인데 최근에 그 신문에 난 그 연세의대에서 왜 패스 페일로만 하겠다고 한 게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북미에서는 그 점수가 없어진 지 꽤 됐죠. 벌써 오래됐습니다. 저도 그럴 때 학교를 다녔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군요. 자, 그 부실 의학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평원에서 의학 교육 인증 평가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평가 인증이라는 것은 원래는 의과대학이 설립을 받을 때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실 교육이 탄생된 것은 그러한 그 신설의대에 대한 엄격한 심사 없이 그걸 허가해 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의과대학을 만들겠다 그러면 설립의향서를 제출하고 그 설립의향서만 우선 검토를 하고 그러면 당신들이 해볼 만한 주체가 되겠다를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체가 된다는 것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의과대학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재원도 있고 그분들이 무슨 상업성을 추구하거나 2차적인 이득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정말로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허가를 해주고 나서 신입생을 모집하게 하고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설의대가 완전 인증받기까지는 무려 매년 평가를 받아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6년,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원 4년제니까 4년을 받아야 졸업생이 원래 뜻한 바대로 교육을 받아서 역량 있는 의사로 나가는 걸 보고 완전 인증을 해준 다음부터 일정 기간 6년이면 6년, 8년이면 8년마다 재평가를 받고 중간에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영어로 프로베이션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유예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와서 다시 받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2년 안에 복구해야 되는 그러한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채로 의학교육을 부실하게 했다라든가 네. 이런 제도를 가지고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증을 못 받아서 네. 졸업생이 뭐 의사가 못 되거나 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까, 그러면? 사실은 인증을 잘하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 몇 나라고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혹시 오랄 로버츠라고 그 유명한 그 목사님 계셨는데 그 재단이 하던 의과대학 하나가 네. 스스로 운영이 안 돼서 이제 폐쇄당한 경우가 있고 네. 나머지는 저렇게 인증 유예를 받게 되면 전력 투구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저희 그 실체 말로 농담 삼아서 그 대학이 프로베이션 받았다 그러면 다 축하를 한대거든요. 너 이제 좋아질 기회를 받았다. 그리고 학교도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제. 네.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교육과정부터 다 보면서 그리고 만일에 2번 유예를 받게 되면 학생들은 다 전학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 전학을 시키는 전학 거죠? 전학을 네.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피해를 없도록. 좋은 부모를 찾아서 옮겨주는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네, 네. 우리나라도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으로 이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법학전문대학원이 그럼 부실하면은 거기 학생들이 맞습니다. 다른 예. 로스쿨로 네, 예. 법으로 전학하도록 돼 있고요.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과대학이나 결국에는 그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법학전문대학원은 하나의 단일화된 법이 있어가지고 별 무리가 없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운영 과정에서 이제 좀 부실화될 게 이제 앞으로 보이는 데도 있긴 하지만은요. 근데 이제 이 의과대학, 특히 교육병원, 이거는 교육부하고 또 복지부하고 이게 서로 또 영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뭐 같이 힘을 모을 수도 있지만 같이 등을 돌릴 수도 있고 그 피해는 교수 또는 학생들한테 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제도적 함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학교육 인증 평가라는 건 꽤 오래전부터 이제 하던 건데 네네. 최근에 만든 그 교육병원 관련 기준이잖아요. 최근에 만든 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전에 의학교육 인증 평가에는 그 교육병원 규정 같은 거는 좀 없었나요? 아니면 아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임상 관계가? 실습에 관련해서 네. 임상 실습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가? 한 예를 들어서 지리적으로 부속병원이 떨어져 있을 경우, 그 떨어져 있는 부속병원에는 학생 임상 실습을 감독할 수 있는 행정 구조가 있는가? 또 실습을 시킬 만한 어떤 공간이 있는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가라든가 충분한 교원의 숫자가 확보되어 있는가? 그런 걸 보는데 이번 교육병원을 따로 하는 거는 이때까지는 그냥 법인체가 부속병원이면 당연히 그거는 교육병원이고 대학병원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들이 다른 일반 병원과 계약을 맺어서 실습을 함에 따라서 네. 새로의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처지에 왔기 때문에 교육병원의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런 걸 만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행되는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미국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교학병원으로서의 기준을 갖추고 있고 왜 그것을 서로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냐면 그것을 받아야지만 전공의를 받을 수가 있고 전공의의 급여는 나라에서 되기 때문에 그 대학으로서는 굉장한 이득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 제도고요. 흔히들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전공의 급여는 나라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 잘 만들어서 잘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만한 인력의 전공의를 받고 급여를 받으니까요. 야, 그러니까 병원 입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네, 일할 수 있는 인력도 받고 월급은 나라에서 주고 네. 대신에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함부로 시켜가지고는 네. 그 지위를 획득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월급을 주니까 그렇죠. 네. 이게 네. 갑을 관계가 거의 병원이 갑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더 좋은 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군요. 네. 그 교육병 여기서 뭐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교육병원은 이러이러한 정도의 기준은 최소한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두 개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교육을 위한 숫자로, 네. 뭐 전문 부서가 있느냐라든가 직원이 있는가. 네. 지금 보면은 임상 실습 대학 부속병원조차도 여러 개 병원이 있는데 어떤 병원들은 몇 명의 학생이 나가는데 네. 그냥 해당 임상 과에다 그걸 맡겨놓는 거거든요.
내과에서 알아서 그냥 하겠지. 내과를 보내면. 네. 가령 부실 실습을 하던 대학들도 개인 병원까지 보냈다 이겁니다. 개인 의원까지. 네. 그럼 그 원장님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내과를 보냈다 그럴 때는 그 내과에서 세우는 실습 목표가 있는가? 그거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교육을 또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걸 총괄하는 부서는 있는가? 그럼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많이 보고요. 학생들을 위한 IT 시설, 도서관, 학생의 복지 시설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A라는 병원으로 학생을 보냈을 때 거기에서 학생을 받아서 교육할 사람의 자격 뭐 이런 것도 이제 정해놓는다. 다 보게 돼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데나 내보낼 수는 없죠. 네, 단순히 내과 전문의는 다 교육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그렇죠. 어떤 교육을 받고 준비가 된 사람만 교육시켜라 이렇게 기준을 만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인증 기준은 이제 마련해도 문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뭐 안 지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이 한계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의평원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정 기구화하지 않는 뭐 이 사연이 좀 있다면서요. 법정 기구보다는 이제 정부의 기관 인정을 받으라 그러는 건데. 네. 저희도 이제 그 교육부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 게 이분들이 이제 의학 또 의치 간 이런 거를 심사하는 분들이 의학 전공자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 심사위원은 공학, 뭐 교육학 하시는 분들인데 왜 저렇게 의견이 다른가 외국 사례를 봤더니 저분들이 표준으로 하는 거는 그 미국에 보면 이제 고등교육 기관이 하도 많기 때문에 컬리지부터 시작해서 뭐 큰 대학까지 하면 6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한 권역에서 쓰는 어떤 그 표준 자기들이 보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의학 계열하고는 전혀 분리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그거를 갖고 와서 이제 우리들한테 그 기준을 맞추라 그러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우리한테는 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14년 동안 사실은 평가 인증을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대한 자꾸 이견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들도 수집해 보고 의견 조회를 해보면 의학은 굉장히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성 때문에 그들과 같이 그런 기관 인정을 받거나 이러는 건 좀 무리해 보인다. 아니면은 어떤 나라들은 아예 교육부 안에 의학교육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기관에 대한. 또 저도 외국 기관을 심사하는 그 위원회 한 사람인데 외국서요. 네.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적당한 기준이 있는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평가를 하는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서 하는데 이쪽하고는 굉장히 심사 방식도 틀리고 저희하고 이제 이견이 상당히 그 큰 이견이 있어서 지금 좁혀가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2017년부터 저희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졸업생들은 국가시험 응시를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네네. 이것이 이제 인정받은 기관이 돼야 되는데 교육부는 또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졌는데 2017년도 졸업생을 겨냥했는데 교육부는 그게 아니라 2017년도 입학생이라고 자꾸 주장을 해서 그럼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먼데요, 그거는. 좀 멀고 저희가 이제 재미난 얘기가 지난달 북경의과대학 평가를 갔을 때 중국은 교육부 공무원이 나와서 이걸 반드시 의무화된다를 주장하고 네. 우리나라 교육부는 의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게요. 그게 굉장히 상반된 입장이라 재밌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정부가 국민 건강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학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수준을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육부에서 먼저 나서서 이 기준을 높이자 이런 얘기를 해야 하고 오히려 의료계가 그건 너무 기준이 높으니까 좀 천천히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반대예요. 의료계에서는 역전입니다. 네, 하자. 왜 그런 거예요? 왜 교육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 기준을 보고 일부 그러니까 대학 교수를 위한 지원이라든가 교육을 위한 해외 연수라든가 뭐 교수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그럴 때 지원한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저희는 평가도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 실기 측정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뭐 많지 않습니까? 네네. 현대적인 기법에. 교육부 입장은 이런 거를 총학장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빼달라는 주문을 저희한테.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말씀한 대로 교육부는 오히려 그런 걸 자꾸 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쩐 이유인지 그 설립자
재단, 법인 이런 데를 자꾸만 감싸는 그런 그렇겠네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의평원이 재단법인으로 복지부 산하 네. 또 기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신뢰를 못할 수도 있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은 민간 자율기구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또 굉장히 관치에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이것이 민간 자율기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았고요. 저희가 보면. 민간 기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뭔가 이런 레귤레이션, 이런 조절, 뭐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해본 사례가 네. 다른 분야에서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문화적 배경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교육부가 그럼 네. 본인들이 직접 하든지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믿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오히려 학교 설립자나 네. 무슨 총장님들하고만 오히려 이 의견이 비슷하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2017년부터는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그때 입학생으로 치자고 하면은 그럼 도대체 글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그게 의료법 제5조 1항 제1호 해서 17년 2월 2일부터 시행하는 그 규정인데요. 네. 제가 지금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저도 원장님과 같은 해석이거든요. 17년부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보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입장인데요.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닙니다. 네. 자꾸 뒤로 미루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전 빨리 매듭을 져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39개는 2개 대학 문제 대학 빼고는 다 일정 수준 이상 꽤 됐다고 했는데 네, 네. 지금 의평원에서 세운 교육병원에 대한 그 기준 네. 그거에 미달하는 대학이 또 몇 개 더 있나요? 혹시 그러면 39개가 다 통과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이요. 일단은 이 교육병원 인증의 대상을 어디 범위로 할 것인가. 지금 부속병원은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부속병원의 체제를 가진 데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병원이 학교법인 소속이면. 네. 근데 문제가 지금 시작한 것은 부속병원이 없는,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아닌 거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런 병원만 볼 것이냐, 기존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다 볼 것이냐라는 그런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연구 단계로서 기준을 만들었고 그 시행 방안은 의료계 내에서 우선 합의도 이끌어 가야겠고요. 어디까지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9개 대학병원들은 어쨌든 간에 그런 기준을, 새로운 기준을 갖다 주어도 그것이 어떤 기간 내에 금방 충분히 요구 충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기준들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그 두 대학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답답하네요. 네. 네, 답답합니다. 저희도 참 답답하고요. 결국 우리 의학교육에서 계속 골맞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서남의대하고 관동의대에서 터진 건데요. 네.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교육부도 그렇고 다 좀 제대로 이걸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2, 3의 서남의대, 관동의대 사태가 속출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안타깝고요. 사실 그 2개 부실 의과대학에 대한 처리가 세게 제대로 되면 그 39등 하는 대학이 본인들은 알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들이 아 이게 그렇죠. 우리가 다음 차례구나 하고 이제 이 교육 환경을 좋게 만드는 노력을 할 텐데 뭐 이 두 대학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하면 38, 39, 37등 하는 대학들도 아이 뭐 저 학교도 있는데 뭐 이러고 이제 안심할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시간 꽤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안 원장님 우리나라 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좀 결론적으로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그 소속 기관이 의과대학이고 또 현재 의학교육평가원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세계 여러 나라 또 선진국 의학교육을 보면 결국은 의학교육이 발전하는데 항상 그 무서운 원동력이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바뀌는 그 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준도 변하면서 네. 계속적인 질 관리 또는 지속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그 좋은 평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평가 시스템은 누구 못하는 사람을 벌 주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 도와주면서 네. 그걸 좋게 이끌어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빨리 이런 그 선진화된 평가 구조를 갖는 것이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 아닌가 싶고 의과대학 하나의 평가로는 해결이 되지를 않고
의학교육의 연속선상을 생각하신다면 졸업후 교육의 평가라든가 보수교육과 면허가 연결된 평가 이런 것들 모두가 지금 공통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줄기로 라인업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평원 안덕선 원장님 모시고 우리나라 교육병원을 통해 본 의학교육 실태에 대해서 진단해봤습니다. 의학교육 문제는 이렇게 한 번에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청년에서도 원래 의학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언론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한번 다시 모시고 다른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이런 상상을 해본다. 모든 교사의 월급은 동일하다. 다만 교사로 임용된 지 10에서 15년 만에 단 한 번 호봉이 올라간다. 그런데 국민행복기획단에서 호봉 인상이 수업의 질을 반영하는지 의심된다면서 그것을 평가해서 학교 단위로 보상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징벌적 질평가 제도가 장기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선택진료 제도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경력 있는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며 병원 근무 의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유일한 보상 제도이다. 선택진료 담당 의사는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또는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이다. 따라서 의사로서 일을 시작한 지 10에서 15년이 지나야 자신의 진료 행위의 가치가 인상되는 것이다. 선택진료 담당 의사가 되지 않으면 경력이 1년이든 10년이든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은 동일하다. 도대체 어느 전문 영역에서 이러한 획일적 보상을 강제하고 있는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가치를 훼손하는 폭력적 보상 체계이다. 가장 사회주의적인 의료 체계라는 영국의 내셔널 헬스 서비스조차 일반의와 수가 계약을 할 때 의사의 경력을 보상하는 연공 보상 제도를 운영한다. 즉, 내셔널 헬스 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제공한 근속 연수를 일반인의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 체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진료 행위의 질평가는 그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최소 기준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징벌적 질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더 나은 진료 행위의 제공이 목적이라면 합당한 재정 투자를 동반한 격려적 질평가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사 경력이 오래됐다고 반드시 수업의 질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1년인 교사와 10년인 교사에게 동일한 호봉을 강제하고 수업의 질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식으로 보상체계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짓밟는 것이다. 그러한 징벌적 질평가는 교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그 분노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을 제자로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생계 연명을 위한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교사의 경력을 일반적으로 보상에 반영하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준 이하 교사를 걸러내는 징벌적 질평가와 더불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격려적 질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 유사하게 선택진료 제도의 문제는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 체계에서 의사의 경력을 반영하는 문제와 그것을 보험자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로 구분해야 한다. 전자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력 반영은 오히려 모든 건강보험 진료 의사로 확대하되 징벌적 질평가와 더불어 격려적 질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자의 관점에서는 의료 전달 체계와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불합리한 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의사의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순 기능공으로 취급하는 보상 체계에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는 사회. 단순 기능공으로 취급받는 의사는 단순 기능공으로서 기계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에 마련이다. 그러면 국민이 행복해질까?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거 지면으로 본 것 같은데 이걸 또 오디오로 들으니까 남다르네요. 네. 조금 줄이긴 했는데요. 몇 주 전에 지면에
소개됐던 거고요. 지금 이제 들으신 오디오 칼럼은 청년의사 신문의 블루하우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고 계신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의 글이었고요. 제목은 의사를 단순 기능공으로 취급하려는가?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읽은 분도 박형욱 교수입니다. 본인의 목소리로 지금 자기 글을 읽으신 건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오디오로 좀 직접 칼럼을 받아볼 생각이고요. 신문에 나간 글을 다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글을 부탁드려서 오디오 칼럼을 좀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야, 뭐 그러면 우리 히포크라테스의 어떤 정체성을 들여주는 칼럼으로 마무리되는 거는 뭐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칼럼일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것도 해봐야죠. 우리 본지와 이 본지의 편집 방향, 본 방송의 기조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끝낼 수도 있겠죠. 네. 나중에 내용 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청취자분들도 그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해보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박쌤, 데뷔 방송 어땠어요? 뭐 예전에 사실 마이크 앞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긴 했는데요. 이 진짜 정식 MC로 뭔가 정규 프로그램을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좀 약간 긴장도 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변은 오랜만에 저랑 단둘이서만 방송 진행했는데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원래 그랬어요? 박쌤은 전문가시고 저는 이제 아마추어 수준에서 이제 전문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좀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왜지 히구라 MC는 본인이 훨씬 오래 해놓고 뭘? 네, 우리 히구라 청취자분들이 사실은 애정 표현에 적극적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그 발전을 위해서 좀 신랄한 비판 이거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주십시오. 네, 히구라의 청취 소감은 여기저기에 남기실 수 있는데요. 청년의사 홈페이지, 또 페이스북의 청년의사 라디오, 또 팟빵 이런 데서 찾으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메일로는 radio@똑똑똑.co.kr, DOC가 3번입니다.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직 개통 안 했는데요. 며칠 있으면 아마 12월 한 11일쯤부터 뚫릴 것 같은데, 전화번호도 하나, 전국 대표 전화번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1666-1895. 대리운전 아닙니다. 1666-1895. 이게 청년의사 라디오의, 전국 대표 번호가 되겠습니다. 1895는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1895년. 왠지 연도 같죠. 예, 무슨 저희가 이제 와인 얘기 같은데요. 좋은 뭔가 의미가 있는 기억하기 좋은 숫자가 없을까 열심히 찾았는데 네. 좋은 숫자는 다 남들이 가져가고 네. 비싸고 뭐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1895는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세워진 연도이고 네. 서양에서는 엑스레이 네. 렌트겐이 엑스레이를 처음 발견한 해도 1895년이더라고요. 광해원 말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광해원이 네. 처음 설립된 게 1895입니다. 역시 네. 의료 전문 변호사 한 10몇 년 하니까 광해원도 알고 말이죠. 일반인들은 모르는 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666-1895 이게 저희 전화번호니까요. 여기로도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짧은 문자도 당연히 되고요. 1000자까지도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뭐 엄지족 여러분들 길게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들이 있습니다. 게스트는 아니고요. 우리 히포크라테스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청년의사 라디오 PD 송수연 기자, 작가 문성호 기자, 김은영 기자입니다. 그 외에도 청년의사 편집국 기자님들이 많이 도움 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3년 12월 6일자 개편 이후 첫 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